예, 안녕하세요. 공공예산과 회계를 담당하게 된 배상석 교수입니다. 예, 이번 주차는 1주차로서 예산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1차 시는 예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교재는 윤성식 교수님 교재, 제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보면요. 학습 목표에는 첫 번째로 이제 예산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산과 다른 학문과의 연계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예산의 기능을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습 내용은 예산의 정의, 그리고 예산과 다른 학문의 연계 관계, 그리고 예산 기능들에 관한 고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산의 의미 해가지고요. 큰 제목이 예산의 의미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의 개념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산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요. 예산이란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어떤 일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겠다면은 그런 일만 하겠다고 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실효성이 없죠. 어떤 일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런 구체적인 일을 하려면은 예산, 즉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대해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럼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한 어떤 파이낸싱 방법,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란 미래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조직이 있는데요. 정부 조직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이 정부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나 민간기업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두 개는 예산과 인사권입니다. 예, 인사권이요. 그래서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을 통해서 혹은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산이 상당히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산의 개념을 살펴보면은요. 예산이란 거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는 세입으로 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이죠. 그게 이제 세입인데, 그 세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정책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더 잡으면 되는 겁니다. 더 추계하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 의사 결정하고 바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의를 보면은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또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의 재무관리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것 같은데요. 세입이 들어오면은 정부나 뭐 민간기업이나 다 똑같이 이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을 통해 가지고 현금이 이제 유입이 되죠. 그러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세입이나 국고보조금, 아니면은 시도비 보조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세입이 들어오면은 세입이 지출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유 자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세입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세입이 지금 100억이 있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 50억이다. 그러면 50억의 그 세입이 잠겨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50억의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그냥 그 금고, 다시 말해서 은행에다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50억이 자녀분 50억이 언제 지출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그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그런 자금 관리 부분도 이 예산에 이제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잠깐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그 설명을 보면은 그 예산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 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어떤 그 이해관계, 그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 투쟁을 벌여가지고 그 예산을 이제 자신들의 이제 이익 집단을 위해서 이제 그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이제 존재하는 게 바로 이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예를 보면은요,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 통제 수단이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 예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통제 수단이라는 것은 통제라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돈을 주는 사람은 그 돈이 자신의 의지에 맞춰서 그 돈을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런 형태의 돈이 그 정부 조직에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출 내역서를 보면은 제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통제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그 주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세출 결산서, 그러니까 결산서가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제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돈을 더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자를 것인지, 예, 버짓컷이라고 그러죠. 예산 삭감 그걸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의를 보면은 예산은 회계의 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예산의 작성, 결산 보고서 같은 경우는 회계 그 보고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라고 그러는데요. 그 재무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2년도에 이제 원가회계도 이제 정부 조직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바꿨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회계 시스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쭉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네, 아홉 번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산은 또한 경제를 운영하고 발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예산의 그 재정 정책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지컬 팔러시, 그러니까 피지컬 팔러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피지컬 팔러시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도 뉴스나 그런 데서 이제 자주 보시겠지만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그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경제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 단위의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정부가 이제 부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재정 사업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재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취직이 되고 그 수입이 생기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입이 생기면은 그 지출을 하겠죠.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그 음식점에 가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지출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런 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한번 여러분들이 그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과 정치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예산의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정치 해가지고 예산의 정치적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게 예산제도는 정치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강한 집단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고안돼 있다. 예,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대한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그 특정 집단한테 그 예산이 가게 되면은 그 예산은 그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삭감이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예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집단들이 그 서로 그 예산을 놓고 이전 투구를 하죠. 예.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면 그 실제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기록인 회계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가정에 근거한 예측치 예산은 정치적 측면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정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 그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내년도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 혹은 세입 예산과 그 세출 예산이 있는데 세입이 얼마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그 예측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다 보니까는 이제 그 예산 그 미래에 대한 그 가정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어떤 일반적인 가정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될 측면이 많죠. 예. 그리고 의회나 행정부의 예산 결정은 정보나 분석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집단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이익 집단이 많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예산을 둘러싼 여러 이익 집단들은 서로 힘을 겨루고 게임을 진행하고, 그 이익 집단에는 공무원이라는 이익 집단도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요. 공무원 만약에 특정 부서에 예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무원 조직은 그냥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살아남으려면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각 부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 있는 이익 집단과 연계해서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좀 오래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가족 여성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여성 정책에 별 큰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여성부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 여성부를 없애려고 하니까는 부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정보가 이제 빠르게 이제 관련 이해관계者, 그러니까 여성 이익단체들, 여성 집단, 그러니까 여성 운동 집단이라 할까요? 그런 여성 단체들한테 그런 정보가 많이 확산이 되고 여성 단체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가족 여성부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건 뭐냐면요, 예산 삭감, 그러니까 버짓컷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니까는 결국
그 조직은 거의 이제 와해되다시피 했죠. 예. 그리고 예산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요. 예산은 그 자원 배분, 자원 조달, 소득 재분배, 경기 조절, 경제 성장, 경제 안정, 경제 계획과 경제 발전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피지컬 팔러시의 전형적인 예들이죠. 피지컬 팔러시요. 피지컬 팔러시입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김응식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저소득층의 그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은 그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그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거를 지출로 이어지겠죠.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경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기능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하겠다는 게 재정 정책이었죠.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성과가 없었다. 나는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서 거대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실업률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뭐 그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런 재정 정책과 유사한 방법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각 지방정부서부터 중앙정부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예산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빨리 이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런 지출을 빨리 많이 하게 되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예산 조기 집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의 그 세출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그 파이낸싱을 한다.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세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정부에게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기 집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이제 돈을 꼭 빌려온 겁니다. 부채를 이제 전부 다 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 부채의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감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도 이제 축소를 했고, 지방세, 이제 이거는 국세고요. 지방세로 있는 취득세 세율을 인하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방정부들이 이걸로 인해서 세입 감소가 두드러지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예. 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 이거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정부의 그 세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이게 세율이 인하되면은 지방정부에 연관된 그 세금 내 세율도 이제 낮아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액 감소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더 어렵게 돼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할자치라는 말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할자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세하고 국세가 있을 때요. 그 정부를 이제 중앙정부하고 그 지방정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국세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거고 지방세는 이제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요. 그 세금의 80%가 이제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그 전체 세금에서 20% 되는 지방세만 가지고 이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이 어려우니까는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이 국세로 걷어들였던 이 80%의 이제 국세를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이제 지방정부한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다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놓습니다. 이거는 특정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꼬리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는 없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력 보완,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주는 그러니까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고 그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재원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예산과 회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예산은 미래 계획이고 회계는 실제로 이제 발생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회계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예산 회계하고 재무 회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재무 회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산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식부기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걸 가지고 세입과 세출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재무 회계는 뭐냐면은 이제 복식부기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쓰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그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그 회계,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거를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죠. 근데 예산회계, 이게 이제 2008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지방정부 이제 그 재무회계가 도입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회계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활용은 못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많이 못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가 이제 이전에 있던 회계제도인데요. 현금주의, 그러니까 단식부기, 현금주의 기반의 예산회계, 그러니까 현금 단식부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가 아직까지 이제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된 그 세입 예산서, 그리고 세출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가 이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방식으로 기록되는 예산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서는 없고 결산서만 존재합니다. 재무회계,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재무회계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는 복식부기에 의한 거는 그 결산서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예산과 재무관리 기능을 보시면요. 재무관리는 자금의 조달, 관리, 사용에 관한 연구고요. 예, 현금관리, 투자론, 채무관리, 연금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현금관리, 여기 특히 정부 조직은 현금관리 같은 게 중요한데 채무관리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재무회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이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하고 이제 연관된 게, 재무회계하고 연관된 게 원가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관리회계에서 관리회계, 그 재무회계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뭐냐면은 그 민간 기업에서는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공기업도 똑같이 이제 이런 복식부기 기준으로 이제 결산서나 예산서를 작성하는데요. 공기업에서는 예상 재무제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산과 관련된 거고요. 이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딸려 나오는 게 현금 예산이라는 거 있습니다. 현금 예산, 구매 예산,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제 딸려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이 현금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돈을 쓰게 되고, 어느 시점에 돈이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돈이 나가는지, 그거에 관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금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그 조직 내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데 이제 사용하기가 쉽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재무 관리는 미래 위험과 불확실성을 중점으로 분석 후 재무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요. 재무 관리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수단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 자원의 결정, 획득, 배분, 활용하는 활동이다 하는 겁니다. 현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특정 시점에 이제 지출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지출이죠. 지출을 파이낸싱 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경우는 어디 차입금을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거를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는 재무정보를 사용한 돈의 관리를 의미하고 예산 회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이 다양하거나 세련된 자금 관리를 이제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금고 선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금고가 뭐냐면은 그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그러니까 특히 세입이죠. 세입 뽑은 그런 것, 돈 들어오는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이제 금고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기사들을 쭉 보시면은 이러한 금고 설정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의아한 게 아마 이 서울시 그 기사인데요. 서울시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그 금고 유치를 위해 가지고 400억을 출연금으로 냈답니다. 예. 대단히 큰 돈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래서 이제 우리은행은 이제 서울시의 금고를 막고 서울시의 금고를 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의 평균 그 예금 잔고가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대 마진 같은 경우, 예대 마진 정도로, 그 신문기사에 따르면 예대 마진은 2%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은 2조 5천억의 2%는 간단히 계산하면은 500억이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울시의 금고를 맡으려고 그러고 이제 400억의 이제 출연금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산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은요, 예산의 학문적 배경은 재정학도 연결돼 있고요. 그 피지컬 팔러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피지컬 팔러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이제 재정학 분야죠. 그리고 원가회계, 그리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다 연관이 있고요. 정치학자들은 예산의 정치학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서로 예산을 놓고 이전 투과하는 거, 그걸 놓고 정치적 성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학의 주제라고 얘기하고, 행정학자들은 재무행정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산은 다 두루두루 다 이렇게 연관이 된 겁니다. 어느 한 특정 분야의 것은 아니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학습 정리는 간단하게 이제 예산은 기획을 화폐로 표시한 미래의 계획서이며 회계는 예산 작성 및 예산의 집행을 기록하는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산은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재무적 기능, 회계적 기능 뭐 여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무관리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므로 금고 선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방자치단체들 그 재무제표를 쭉 봤는데요. 그 현금 관리 대부분, 그러니까 여자금 관리는 정기 예금입니다. 어디에 이제 뭐 채권이나 주식에 뭐 투자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기 예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돈을 관리하게 되는 금고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됩니다. 예, 이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